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3분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스카이 가고 성적 좋으면 의대 가려는 학벌주의, 의대 쏠림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의대 출신 경제학자입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콩은 학기가 몇 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학기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방학 중에 한국에 들어오신 네네.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에 와 계시면서 뉴스는 들으셨겠네요. 올해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를 가지 못한다. 네. 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된 게, 그러면 서울대 무슨 과를 갈까 했는데 연대 의대를 간다더라 이런 말도 있고. 네. 당연한 얘기죠. 서울대 네. 의대. 그래요. 서울대 의대부터 다 차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현상으로서는 당연하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셨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서울대 의대 그 전형 기준을 못 맞췄다더라. 그래서 의대를 갈 것 같다, 다른 학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네네.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표현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게 개인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연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의사가 되면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벌고 은퇴가 또 없으시니까, 딱히 은퇴 연령도 없으시니까 오랫동안 많이 버시기 때문에 의대를 가면은 이제 내 자식이 평생에 걸친 소득이 압도적으로 다른 전공에 비해서 높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려스러운 일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제 의사가 일하는 병원 산업은 확장성이 적은 편이에요, 굉장히. 이제 내수 시장 위주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이제 외국인 진료하는 비중이 별로 안 되고, 수출도 없는 거잖아요. 성형외과라든가 일부 굉장히 진료하고 하는 또 외국에서 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편이죠. 그러나 이제 공대 혹은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으로 발전하고 수출할 수 있고 해외 확장성이 있고, 그래서 낙수 효과도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궁극적으로 먹여 살릴 것은 이제 병원 산업이 아니라 이제 제조업이 될 것인데, 그런 쪽에 유능한 인재가 가지 못한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비현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홍콩에 계시니까 홍콩도 이렇게 의대 선호도가 높은지, 그리고 이제 홍콩에 가시기 전에 미국 코넬대에서 또 경제학 교수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국은 어떤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홍콩도 굉장히 의사들의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다른 전공에 비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사가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다들 의대에 못 가서 안달인 건 홍콩도 똑같고요. 똑같아요. 미국은 의사들 돈이 많이 벌지만 또 다른 업종들도 돈을 많이 버는 그와 유사하게 버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의대 쏠림이 요거보다는 훨씬 덜하죠. 자, 교수님께서 근데 이제 경제학과 교수신데 의대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의사 출신이니까 또 이런 소리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 의대 96학번이시고 졸업을 하셔서 의사 활동을 잠깐 하셨어요? 그랬죠. 그 보건소에서 환자 봤죠. 응급실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경제학자로 변하신 거예요? 이 질문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생 살면서 많이 받았는데, 연봉이 이제 혹은 제 소득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보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되게 의사로 살면 멋지고, 내가 저 외과 의사 되고 싶었거든요. 내 평생에 걸쳐서 몇 명이나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 한 명씩 암 수술해서 한 명씩 살리면 1년에 300명. 10년 하면은
3,000명, 네. 한 5,000명, 6,000명 살리면 굉장히 많이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런데 나쁜 경제 정책이 네. 몇 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죽이기까지? 뭐 경제 정책이 굉장히 나빠져서 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IMF 사태가 터져서 네. 그래서 IMF로 인해서 더 많이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수명이 줄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전 잘 안 되거든요. 네. 5,000명 이상이죠. 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차이니스 패민 1960년대에 중국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네. 100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네. 경제 정책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 수 있고 한 나라를 골로 보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네. 경제 정책에 좋은 기여를 하면은 사람을 많이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경제학 시작했습니다. 네. 이 말씀 중에 이제 의사도 네. 당연히 네. 의술, 인술이고 사람의 네.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네. 많이 살린다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람이란 표현하실 때 네네. 의사에서 경제학자로 가실 때 보람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마치 의사는 보람이 없는 것처럼 혹시 느껴질까 봐 제가 그냥 전혀 아닙니다.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교수님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학자로 이제 변모를 하신 건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네네. 어떤 그 현상을 뭐라 그럴까요? 그 실증주의 경제학적인 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면 그 학벌주의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의대를 선호한다든가 이런 게 네네. 이제 저출산을 불러온다. 네네. 이 상관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어떻게 실증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예. 네네. 그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은요. 그 제가 학벌주의를 얘기했지만 그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네네. 대표적으로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네. 뭐 하나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족쇄가 한 5개, 6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그 중에 족쇄를 1개 풀어준다고 해서 네.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지 않죠. 당연히 아니겠죠. 저출산 문제는 뭐 주거 문제, 육아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그 교육 문제, 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네. 하나만 풀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족쇄 중에 가장 중요한 족쇄 중에 하나가 아마도 교육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네네.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그 교육 문제의 핵심이 뭐 이제 학벌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네. 그러니까 내 임금이 네.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학벌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데 어느 나라든지 좋은 대학 나오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네. 그런데 그 기울기가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나올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정도가 네.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좋은 대학에 가고 싶겠죠. 네. 다들 좋은 대학 가서 난리가 나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진다. 교육 문제가 모두 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네. 그게 저출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기울기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네. 누구든지 그 끝으로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네. 이제 사교육부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 거고 네. 네. 그만큼 경쟁도 훨씬 더 치열해져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나친 경쟁 사회, 네. 이렇게 사교육비로 많이 드는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가 그런 경쟁 지옥에 가는 것도 나는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쓸 자신도 없고 하니까 네. 애초에 출산을 포기하고 그 전 단계인 결혼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말씀이신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아 그래요. 정의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네, 그런 네. 이유 중에 하나이다. 저출산 네네.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네네. 그런데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학생 간의 학력 차이가 네. 한 세기 정도 이어질 것이다. 한 세기면 100년 아니에요? 그런 뭐 암울한 전망까지도 내놓으셨는데요. 좀 어떤 말씀이셨어요? 네. 제 논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약된 거를 좀 읽어봤습니다. 네네. 제가 최근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 불평등이 어느 나라에나 있고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게 특별히 더 심화됐습니다. 네. 제 최근 연구인데요. 코로나 기간에
전에 이제 학교를 문을 닫았잖아요. 네. 학교를 문을 닫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있게 되었는데 주로 네. 이제 온라인 교육을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내가 학교에 있는 것만큼 충분한 집중을 하고 뭐 이러지 못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네. 비교적 거기에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잘 돌보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공부 원래 좀 못하고 힘들었던 애들은 완전히 낙오돼 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이 격차가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그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긴 교육 격차는요. 이게 평생 간다는 얘기를 듣는 게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은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뭐 40년, 50년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세기 이상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또 자식한테도 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코로나 기간에 교육 불평등이 가속화된 것을 뭐 교육 당국은 또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힘써서 이제 좀 네. 보충해야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공부를 잘한 학생과 못한 학생은 잘한다는 것은 옆에서 누군가가 많이 돌봄을 해준다는 거고 교육 돌봄을 네네. 못한다는 거는 그럴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고요. 네, 네. 그렇고 결과는 네. 연구 결과는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중간 이상인 애들은 오히려 잘해지고 네. 못했던 친구들은 현격하게 더 나빠졌더라. 아 뭐 그게 이제 데이터가 있나 보죠. 네네 그런 연구를 제가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시간상 다 여쭤보지 못하고 결과는 네네.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학벌이라는 것조차 네네.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만 되지 않는다는 것, 즉 개인의 능력보다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최근 발표하신 그 저서 경제학이 네네. 필요한 순간. 네네네. 네. 네. 거기에서 강조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제 책에 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1부 1장이 네. 사람의 성취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입니다. 네. 성취라 하면 이제 교육 성취도 있을 수 있고 임금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주로 이거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하고요. 네. 이제 주로 임금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취의 절반은 태어난 나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데 그 나라의 1인당 평균 GDP하고 네. 불평등 지수 이게 딱 두 개만 가지면 네. 그 사람의 소득의 50%가 예견이 됩니다. 그것도 다 실증을 하신 거죠? 다 실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50%. 네, 그게 이제 50%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DNA거든요. 유전. 네. 근데 이제 이 유전은 누가 주냐면 부모가 주잖아요. 네. 부모가 주는데 부모가 DNA뿐만 아니라 어릴 때 양육 환경까지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부모가 이걸 둘 다 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입양된 친구들하고 네. 친자녀하고 그러니까 친자녀는 둘 다 받았고 네. 입양된 친구들은 DNA를 받지 않고 이제 환경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파셜 아웃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딱 DNA의 효과만 구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낸 게 네. 이제 30% 정도는 30%의 사람의 성취는 네. DNA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샘플이 어느 정도 됐어요? 샘플 꽤 크죠. 몇천 명. 우리나라 사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네. 우리나라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은 아이들, 고아들을 이제 미국에 해외로 보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 연구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분들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50%, 부모가 DNA가 30%, 그다음에 부모가 주는 어릴 때 환경이 아무리 못해도 한 10%. 네. 그러니까 최소한 8할은 제가 운이라고 표현한 건데 네. 태어난 나라와 태어난 자기의 DNA를 결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의 뜻으로 태어난 거지.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것은 그렇죠. 주어진 것이고 네. 그래서 내 인생 성취의 80%는 사실은 주어진 거다. 네. 제가 그렇게 사실 1부 1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내 통제 범위 밖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공감은 가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허탈하다랄까? 네.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 한데 네. 이게 그럼 결국은 다 결정된 건데 허사란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럴 마음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게 제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네. 이게 사실은 내가 운이 좋은 거지 내가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지 네. 못한 분들한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반대로 네. 내가 굉장히 운이 나빠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운이 없고 노력할 힘마저 없는 것이 네, 네. 꼭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이 좀 운이 없는 것이다. 네, 좀 네.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한편으로 위로가 돼요, 또. 네, 네. 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사회에서 계속 운 좋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네. 운 나쁜 사람들은 계속 힘든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여기서 네. 국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네. 그렇게 살아야지 운명론적인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오랫동안 네네. 계속 그 능력주의, 네. 굉장히 성과주의 네네.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어떤 그 평가를 하는 그런 네네. 사회에 오랫동안 살아와서 그런지 네네. 지금 말씀이 또 이해가 되면 당연히 이해가 되면서도 네네.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뭐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건데 네.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 의사를 하다가 경제학자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DNA가 머리는 좀 좋은 거를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머리가 난 나빴는데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더니 의사가 됐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해서 했더니 운 좋게 나는 경제학에 맞아서 경제학자가 됐고 이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타고난 거죠. 네.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부모님이 양육 환경을 좋게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로서 경제학자로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고 네. 부모님께 감사하게도 좋은 유전자 받았고 네. 양육 환경이 좋아서 네. 제가 어릴 때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의사가 되었던 경제학자가 되었던 간에 저의 인생의 성취가 뭐 그렇게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비슷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제가 막 또 죽어라고 노력했죠. 굉장히 네. 노력했는데 네. 이런 노력하는 힘조차 네. DNA와 어릴 때 양육 환경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집중할 수 있고 네. 노력하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가도록 계속 스스로를 좀 채찍질할 수 있고 그런 네. 것도 타고난 부분이 많습니다. 타고났고 사실은. 또 환경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네네. 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네. 제가 이룬 성취도 제가 이룬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은 받은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교수님이니까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노력도 하셨지만. 네네. 그럼 운이 좋으면은 나는 운이 좋아하고 이렇게 으쓱으쓱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운이 좋았고 저 사람은 운이 나빴을 뿐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네. 흔히 말하는 좀 성취를 덜한 사람이라든가 네. 좀 힘든 사람이라든가 네네. 약한 사람을 좀 보듬는 마음 네.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딱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저부담 저복지 국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중부담 중복지로 갈지 고부담 고복지로 갈지를 이제 논의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마음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회가 노력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라면 네. 그 운이 없는 네. 좀 불운한 사람들을 좀 끌어안는 그런 정책, 네. 공공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사적인 맞습니다. 영역에 맡겨두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계속 정글이죠. 불공정은 맞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인가요?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심소득 네. 이게 그거하고 좀 맞닿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그 관련해서 일을 하신다고 들어서 네, 제가 맞습니다. 여쭤봅니다. 기본소득하고는 무슨 차이인데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가난한 분들한테 돈을 주자는 건데요. 네네. 근데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금액을 주자는 게 기본소득이고요. 네네. 안심소득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돈을 주자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를 돈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안심소득은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돈을 받는데 네.
덜 벌면 덜 벌수록 돈을 더 많이 주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자는 어려운 분들한테 네, 돈을 더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주자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이러한 안심소득을 서울시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실험 경제학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실험이고요. 이렇게 좀 매우 좀 제너러스한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지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가난을 극복하는 정말 요소가 잘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이 그럼 특히 어떤 항목을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몇 %의 계층에게는 네네. 조금 더 많은 액수를 주고 기본소득은 없앤다는 전제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안심소득은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많이 국민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뭐 창신동 모자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뭐 정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들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쓰러져가는 한옥인데 그게 서울 도심에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로는 1억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탈락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국가가 미리 이런 분들이 신청도 하기 전에 알아서 좀 챙겨서 주자.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제가 방금 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을 이제 생활 밀착형 그 경제학자라고들 하더라고요. 네네. 그 여러 그 경제 그 이제 실증적인 거를 그 이제 실험적인 거를 실험하죠. 그 많이 담아 놓으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아빠의 육아 참여가 엄마의 육아를 방해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흔히 시쳇말로 자녀 교육의 성공 요인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영유아 영양 보충 사업을 하는데 아빠 이제 엄마 학교도 16주짜리 엄마 학교도 하고요. 그 엄마 학교와 동시에 또 아빠 학교까지 같이 열어서 이제 엄마 학교만 한 사람과 엄마 학교와 아빠 학교도 한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엄마 학교만 한 집보다 오히려 엄마 아빠를 같이 한 집이 둘 다 했던 집이 오히려 아이의 영양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정말 깜짝 놀라서 살펴봤더니 아빠가 아무리 아빠 교육을 받아도 엄마보다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괜히 받았더니 엄마를 막 간섭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스웨덴의 연구는요. 약간 이 반대 결과거든요. 아빠가 개입했을 때 오히려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빠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이제 그 육아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엄마의 방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빠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좀 보완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빠의 알겠습니다.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정말 방대한 내용인데 그걸 뭐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살아갈 때 어떨 때 필요한 건지 어떨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투표할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정말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제 책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투표하면 좋겠다. 총선 전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험생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루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요. 아마도
이제 수능 보지 전에 이제 그 면접할 때 네. 좀 면접관들이 질문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은 네.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